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득세 이론, 산출세액을 산출하는 데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하면은 과세표준이 산출이 되죠.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이 산출이 된 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기본 세율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부릅니다. 최하 6%부터 시작해서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까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소득세 세율은 최하 6%부터 최고 45%까지 과세가 된다. 요거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것이 8단계로 6, 15, 24, 35 이런 식으로 해서 8단계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그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과세표준 전체를 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내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만약에 1억 원인 사람이다. 그러면 이 구간에 해당이 되죠? 1억 원이면 그죠? 그러면 1억 원의 과세표준 곱하기 35%로 계산해가지고 나는 소득세가 3,500만 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계산한 거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1억 원 여기 8,8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1,536만 원이에요. 그 계산에다가 더하기 초과된 거 8,800에서 1억 원이면 얼마 초과됐어요? 1,200만 원 초과됐죠. 그 1,200만 원 초과된 금액만 35%, 그러니까 약 한 400만 원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1억 원의 과세 표준인 사람의 산출세액은 얼마여야 돼요? 1,500에다 약 400 더해져 가지고 1,9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1,900만 원. 그렇죠? 1,900만 원.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1억 원의 세율이 35%래. 그래서 3,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초과 누진 세율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과세표준 전체가 이 1억 원대의 35%가 적용되는 줄 안다 이거죠. 그러면 계산이 많이 틀린 거예요. 3억 5천이 아니고 아니요 3,500만 원이 아니고 한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그 방법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고 이 시간에는 그러면 산출된 세액을 다 납부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고 또 감면 대상인 개인 사업자들은 또 감면을 받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세액공제 부분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첫 번째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을 해주는 건데요. 바로 연말정산할 때 이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이거 얼마를 해주느냐면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면은 55%를 해줍니다. 일용근로자의 세액공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일용근로자의 그 세액 산출하는 절차 나중에 그 소득세 여러분들 ACS 평가시험 어제는 이제 그 자금관리 시험을 봤는데 소득세 시험 볼 때 그 문제 제가 출제를 할 거예요. 여러분 교재 근로소득 정리할 때 일용근로자의 그 산출세액 구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일용근로자는 산출세액의 55% 전부 세액공제 해줍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자, 그런데 일반 근로자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자에게만 55% 세액공제 해주고요. 130만 원을 초과한 산출세액이 130만 원 초과한 근로자는 자 130만 원의 55%가 71만 5천 원이에요.
거기에다 플러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에도 한도를 두었어요. 한도를 두어서 그 세액공제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한도를 가지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에게 우리가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아주 커다란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자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개인 모두에게 해줍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아닌 사업소득자,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금융소득자가 종합과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금융소득자의 종합과세 신고 때도 이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라 그랬어요. 입양자 포함해서 또는 손자녀, 직계 비속을 말합니다. 손녀나 손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있는 경우에 8세 이상의 사람, 좀 이상하네요. 8세 이상의 자녀죠.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해 줍니다. 왜 그러면은 7세까지는 왜 세액공제를 안 해주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7세까지는 자녀 보육 비라고 해서 매월 10만 원씩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8세 이상이 되면은 그 자녀 보육비를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균형을 맞춘다 그럴까요? 그래서 7세까지는 자녀 보육비를 매월 지원을 정부가 해주니까 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7세까지는 빼고 8세부터 20세까지 막 30세, 40세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라 그랬잖아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의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20세 이하라고 하는 나이 제한. 그죠? 그러니까 20세 이하인 자녀 중에서 8세 이상인 자녀, 한 자녀면은 15만 원 세액공제 적용해 주고요. 두 자녀이면은 35만 원 세액공제 해주고요. 3명 이상일 때는 35만 원 플러스 한 자녀당 30만 원 이런 식으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의 세액공제, 우리가 자녀가 많으면은요, 어떤 소득이 있을 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이 많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세액공제 많이 해주고 또 인적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죠. 다음에 추가 세액공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번 과세 기간에 만약에 24년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24년도에 출생했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첫째에 해당되는 자녀에게는 30만 원, 둘째를 출생했을 때는 50만 원, 셋째 자녀를 출생했을 때는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해 줘요. 이거는 출생이니까 뭐 나이에 관계 없어요. 나이에 관계 없어요. 막 태어나면 1살이잖아요. 그러니까 1살 자녀가 여기에 다 해당되겠죠. 1살 자녀. 그래서 추가 세액공제가 첫째 30만 원, 둘째일 때 50만 원, 셋째 자녀를 출생했다 그러면 그 해에는 70만 원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와 같이 자녀 세액공제가 그 다음에 이제 커다란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직장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종합소득이 있는 자니까 근로소득자를 포함해서 모든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연금 계좌에 가입해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12% 정도를 세액공제 적용해 줍니다. 이것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도 우리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예,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15%를 적용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이나 또는 근로소득자라면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적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계좌를 금융기관에서 홍보할 때 연금 납입액의 10% 또는 15%까지 많게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가 이제 시험에서는 특별히 많이 나와요. 네. 특별세액공제가 이제 여러분들 연말정산 시험으로 특별히 많이 나오니까 특별히 잘 챙겨주시고, 특별세액공제는 대부분이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기부금을 빼고는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요 네 가지죠. 네 가지의 지출에 대해서 특별히 세액공제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기부금은 사업자도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 수익금액에서 빼주게 되는 거니까 사업자도 뭐 기부금을 내면은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면은 복식부기 의무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자, 그러나 개인들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자, 보험료부터 볼게요. 자, 보험료 하면은요, 이 보장성 보험료라는 게 있고 저축성 보험료라는 게 있는데 저축성 보험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제 대상을 보실까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일반인의 보장성 보험료,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료. 그래서 각각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이렇게 각각 한도를 적용을 받아가지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 12% 세액공제를 받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한도는 각각 100만 원이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공제 대상자.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 보면은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 저처럼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제가 이제 보장성 보험료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거, 이런 게 보장성 보험료예요. 그런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그 피보험자의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제한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받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받기가 뭐가 까다롭냐면은, 자, 피보험자를 자녀로 했습니다. 자녀로. 근데 자녀가 대학교 한 3학년쯤 되면 22살인가요? 네.
대학교 3학년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암보험을 아버지가 근로소득자인데 아버지가 부담을 하고 납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의 그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자녀의 보험료는 여기에 세액공제 대상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 대학교 몇 학년? 그러면 22살. 나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되죠.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자녀만 돼요? 20세 이하인 자녀.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까지 자녀의 보험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득도 물론 없어야 돼요. 소득 없고 나이 없는 이런 소득과 나이 요건에 맞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해서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본인 거는요, 당연히 돼요. 본인 거는. 그러나 이제 본인 말고 배우자, 자녀, 직계 존속 이러한 본인의 부양가족을 따질 때는 소득 봐야 되고 나이 요건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장애만 있으면 돼요. 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위에 일반 보장성 보험에는 여기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제한이 있음 써놨잖아요. 예, 써놨습니다만은 장애인 전용에는 그 말을 안 써놨죠. 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나이나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에 대해서 정리했고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네, 의료비 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지출하는 그 비용인데요. 공제 대상 이거 역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의료비는 보험료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2세 된 자녀의 보험료를 그 자녀를 피보험으로 해서 아버지가 그 소득자인데 보험료를 납부했어요. 근데 그 보험료 세액공제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22세 자녀가 의료비가 필요해가지고 아버지가 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22세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다녔대요. 의료비가 나가죠? 그거는 의료비에 입력이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의료비는 나이도 안 따져요. 소득도 안 따져요. 네.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다. 그런데 직계 존속은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그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근데 59세 된 어머니 아버지도 의료비 나간 거는 해당이 된다. 아시겠죠? 보험료하고 반대예요. 보험료는 의료비 동그라미, 나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뭐냐면 의료비 아니죠. 확인한다. 제한이 있다 뜻이에요. 동그라미가. 근데 의료비는요. 나이 X가 뭐예요? 안 본다. 소득 안 본다. 예. 나이하고 소득을 안 본다. 이거 알고 계시고 보험료는 두 개 다 동그라미.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본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액의 15% 내지 20% 이렇게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 이제 20%, 나머지는 이제 15% 정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의료비 지출액이 미미했을 때는 세액공제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의료비의 최소 지출액이라고 그럴까요? 의료비가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네요. 총급여의 30%, 총급여의 30%가 아니라 3%. 총급여의 30%를 의료비로 지출하면 큰일 나죠. 자, 총급여의 3% 하고 700만 원 중에서 작은 것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이게
최소 의료비예요. 최소 의료비. 그러니까 1900의 3% 이상 지출을 안 했을 때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0원이 나와요. 0. 의료비를 조금 지출했다 하더라도 의료비 1년에 10만 원 지출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게 없어요. 자, 1900가 3천만 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은 1900 3천만 원의 3%가 얼마예요? 30%면은 900만 원이죠. 그러면 3%면은 9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총급여 연간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의료비 90만 원 이상 지출이 1년이에요. 1년 토탈로 우리 가족의 의료비가 9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을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기 부담의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가 이 공제가 안 되는 의료비가 있어요. 병원에서 지출했지만 공제가 안 되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이라고 했고, 근데 미용하고 성형수술 비용은, 그러니까 이것은 성형수술이 다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입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여러분, 성형수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치료를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있고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하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치료하고 치료가 끝나면 이제 이게 성형수술을 해줘야죠. 흉터가 생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치료 목적이에요. 그거는 의료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한약도 물론 한방병원 이런 데 다 해당이 됩니다. 한의원 같은데. 하지만 한의원이든 일반 병원이든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약품을 조제한 것은 의료비로 보지만 건강증진 의약품을 별도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비에 지출해서 제외돼요. 건강증진 아시죠? 인삼, 녹용 뭐 이런 걸로 해서 보약을 한약방에 가서 보약을 자기가 지어 먹었다. 한의원에 가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의료비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 가서 집에 가족들이 종합 비타민제를 먹기로 해가지고 비타민제를 약국에서 샀습니다. 이것 또한 건강증진 의약품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 요거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도 의료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1인당 연 5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해야 돼요. 1인당 연 50만 원 안경. 그 다음에 보청기 구입하는 것도 의료비에 해당이 되고요. 장기 요양급여에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계시는 가정에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해서 받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거 의료비에 해당이 되고요.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거 의료비에 포함이 되는데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만 의료비로 포함을 시키고요. 200만 원 초과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실손의료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실손의료보험금의 보험금을 받은 것은 의료비 지출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디가 다쳐가지고 내 개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갔어요. 100만 원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료 8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 지출한 것이 아니라 20만 원 지출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중요한 것은 의료비는 제일 처음에 대상자, 나이와 소득 요건을 안 본다. XX.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요건 모두 본다는 거. 예, 그래서 보험료에서는 동그라미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교육비 세액공제인데요. 자, 공제 대상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되어 있죠.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해 주고요.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에 제한은 없어요. 나이에 제한이 없고 직계 존속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특별히 다른 거하고 다른 세액공제하고 차이입니다. 나이만 제한이 없으니까 소득은 제한이 있다는 거죠. 교육비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22세 자녀를 또 얘기해 볼까요? 자, 22세 자녀의 의료비는 무조건 의료비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만약에 22세 자녀의 대학교 수업료입니다. 대학교 수업료 5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 소득자의 돈으로. 그런데 22살이니까 나이가 20세가 넘었습니다만은 교육비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를.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소득은 본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22세인 대학교 자녀가 대학을 다니면서 무슨 소득이 있었다고 볼까요? 직장을 다녔다고 볼까요? 일용 근로자이면은 상관이 없어요. 일용 근로자이면은 일용 근로소득은 우리가 이 소득 요건을 따질 때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 소득세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합과세에서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일용 근로소득이 있다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22세 자녀가 일용 근로가 아니라 일반 근로를 해가지고 일반 근로를 해서 1,000만 원 벌은 수익 금액이 있어요. 총급여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총급여 일반 근로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이 없는 걸로 봐주지만 1,000만 원이면 소득이 있는 자녀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또 수업료, 이 교육비는 입력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교육비는 나이에 제한은 없고 소득만 제한이 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 것이 될까요? 본인 거 되고 배우자 거 되고 자녀들 거는 돼요. 본인, 배우자, 자녀. 그러나 직계 존속은 누가 안 돼요? 부모님들 거 교육비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좀 밑에 나오네요. 이걸 위하여 해당 과세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비다 그러면 허가받은 교육기관이에요. 대통령 시행령, 허가받은 교육기관이 대통령 시행령에 인가가 된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액공제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한도가 있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한 학생당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를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 적용을 해주고요.
대학생인 경우는 연간 한 명당 900만 원 교육비 한도를 주고 있고요. 본인과 장애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과 장애인은. 그러면 여기 이제 장애인 교육비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장애인 교육비는요, 아까 위에서 소득은 본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 교육비는 아무것도 안 봐요. 그리고 아까 직계 존속의 경우는 교육비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근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교육비, 그 다음에 아까 보험료에서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우리가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다 본다고 그랬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보지 않고, 또 여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모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 알아볼게요. 취약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이 모두 다 허가가 난 기관이어야 돼요. 방과 후 수업, 수업료, 그리고 급식비. 근데 이제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는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재료비는 포함이 되는데, 도서구입비까지는 되는데 재료비가 항상 제외입니다.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방과 후 수업의 그 과목별로 재료비가 굉장히 차이가, 어떤 방과 후 수업은 재료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수업이 있고, 어떤 방과 후 수업은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수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는 우리가 교육비에서 항상 제외해요. 급식비까지는 포함입니다. 급식비 다 정부에서 무료 급식을 합니다만, 만약에 개인 부담의 급식비가 있을 때 교육비에 포함을 해줘. 또 취약전 아동의 특별한 것은 학원비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학원비가.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되지만 밑에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대학생, 여기 이런 경우는 학원비는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볼까요? 초등학생과 중고생까지 보면은 교육비,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역시 재료비는 제외되는 거고요.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는 초등학생은 안 되고 중고등학교 학생, 이것도 안경하고 금액이 같아요. 한 학생당 연간 50만 원 이내로만 교복구입비를 적용해 주고요. 현장 체험 학습비, 이것도 현장 체험을 많이 가는 사람, 또 현장 체험 많이 가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학생 한 명당 30만 원 이내라는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교복은 한 명당 50만 원 연간, 현장 체험 학습비는 한 명당 3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정리됐고요. 학원비 해당이 안 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다음 표에 대학생 나오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대학생은 대학교 교육비와 국외교육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여기 학원비 안 들어가 있죠? 학원비 해당 안 되고요. 본인,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에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자금은 대출을 받아서 빚을 지고 있다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근로자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학자금 대출 받은 것을 직장 다닐 때 원리금 상환한 것은 교육비로 인정을 해준다 이거죠. 교육비로. 그래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경우는 대학원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자녀들은 대학원 교육비는 여기 없습니다. 구분해서 대학원이 없잖아요. 자녀는 대학교 교육비가 끝이에요. 세액공제 적용받는 것은.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따로 여기 정리해놨군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우리 교육비를 우리가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 제한도 없고 직계존속의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원래 나이 제한은 원래 없는 거예요, 교육비가. 그러니까 여기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고 직계존속도 가능하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모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별세액공제의 기부금, 마지막 네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공제 대상을 보면은 거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자, 거주자를 설명을 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별표 1,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제한 없습니다가 지급한 기부금이 공제 대상이다 이거였어요.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거예요. 자, 본인 포함해서 우리가 기본공제라고 이제 인적공제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나이 요건이 있었죠. 자녀는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근데 기부금에는 나이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22세 된 자녀 얘기 또 다시 해보면은, 자, 22세 된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다가 1년간 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소득이 없는 자녀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의 기부금은 아버지의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이 제한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기부금도. 자, 다시 보면 여기로 올라가서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라고 그랬고요. 이 거주자 안에는 근로자도 있고 사업소득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정리를 가로 속에 있는 거 볼게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포함된다 이겁니다. 네. 자, 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세액공제를 안 해줘도 소득공제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사업소득자는요, 장부를 쓰잖아요. 매출액에서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이런 거, 영업의 비용, 이런 걸 빼가지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사업소득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에서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별도로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부금의 종류 한번 볼까요? 정치자금이 있고요. 특례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종교단체 외의 일반 기부금, 그 다음에 종교단체의 기부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이 이 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10만 원까지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거의 다 10만 원 거의 다 해줘요. 네, 10만 원 초과 시에는 이제 세액공제를 15% 이렇게 해줍니다. 자, 밑에 나와 있네요.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 자, 정치자금 기부금은 한도가 각각 있습니다. 소득 한도는 정치자금 기부금은 소득금액 곱하기 100%면 소득금액 전체가 한도라는 거죠. 자기 소득금액을 초과해서 기부하는 것은 공제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기 소득금액 내에서 기부하지 소득금액을 초과해서 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은, 자, 그래서 정치자금은 10만 원 이하는 110분의 100, 110분의 100, 거의 100%에 가깝죠? 세액 공제해 주고요. 10만 원 초과 시에는 15%, 기부 금액의 15% 세액 공제하고요. 3천만 원 초과 기부를 한 경우는 정치자금, 고액 정치자금 기부금이다 해서 25%를 적용해 준다고 그럽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기부금들은 1,000만 원 이하는 15% 세액 공제 적용해 주고요.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고액 기부자 해가지고 30%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다. 자, 밑에 별 표시 보겠습니다.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그러니까 30% 해주고 또 10% 추가니까 40% 해주겠네요.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한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24년도에 적용되는 특례 기부금 제도, 아니죠, 특별한 그 적용이다 하는 건데, 이것은 또 연장이 되는 거니까 아마 25년도에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별세액공제 네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보험료 맨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액공제를 보면은요, 다음 페이지 납세조합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납세조합에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적용해주는 납세조합 공제세액. 다음 외국에 납부한 세액공제 적용해줍니다. 공제 대상을 보면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그것을 세액공제 적용해줘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국내에 신고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신고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원천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외국에 납부한 외국에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내에서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월세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 한번 볼까요? 세액공제액은 총급여를 가지고 공제액을 계산하는데, 총급여라는 건 뭐예요? 급여 근로자. 근로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급여가 5천만 원, 5,500만 원이네요. 5,500만 원 이하. 의 경우에는 월세의 17%를 세액공제 적용을 해주고요. 5,500만 원을 초과해서 8천만 원 이하니까 총급여 8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5,500 초과해서 8천만 원 이하에는 15% 월세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월세 지급의 한도는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요. 공제 요건을 보면은 월세를 지급하는 사람이 지출하는 사람이 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이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런데 세대주 안에서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주가 이제 형제가 둘이, 형하고 동생이 한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월세를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이 이제
그 주소를 같이 쓰면서 세대주가 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동생은 거기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형은 급여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이 초과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형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무주택자지만. 근데 동생은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주가 아니지만 세대원도 그때는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 세대의 원칙은 이제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것은 우리가 84제곱미터를 말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큰 집, 또 비싼 집에 월세를 사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월세세액공제 이와 같이 조건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 1에 있는 특별세액공제 적용의 두 가지 방법 설명하고 소득세 이론이 끝이 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특별세액공제의 그 적용에는 표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표준세액공제. 자,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1과 2 중에서 선택한다. 1이라는 것은 특별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세액공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항목별이란 뭐냐? 여기 밑에 별표시 1번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아까 우리 정리했잖아요. 그것을 항목별로 계산해가지고 공제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이런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요. 월세 세액공제도 물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별 특별세액공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월세세액공제를 계산해서 받는 것. 자,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표준세액공제는 일괄적으로 13만 원을 공제받는 제도예요. 밑에 3을 보시면 별표시 3 표준세액공제를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하고 우리사주 기부금 세액공제는 따로 추가로 더 계산해가지고 적용받고, 그리고 나머지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보험료 이거는 그냥 따지지 않고 13만 원 적용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표준세액공제 적용받는 거고요. 나는 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13만 원 이상 산출된다 하는 사람은 일반 세액공제 방식 1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별로 지출한 게 없다 그러면 그냥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겠죠. 다음에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는 7만 원을 표준세액공제에 적용받으면 됩니다. 자, 근로소득이 없는 자 하면은 사업소득자를 말해요. 그래서 사업소득자가 뭐 자녀가 특별히 많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이 특별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거의 다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받으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는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은 13만 원 받는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소득세 유형별 연수 문제 푸는 시간 갖겠습니다.